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우선 제 세션을 들어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어서 지금 엄청 떨리는데 재밌게 준비했으니 약간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달리는 기차의 바퀴 갈아 끼우기 인프럼 프론트엔드 마이그레이션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인프랩 조성윤입니다. 저는 현재 인프랩에서 2019년도부터 약 5년간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주로 여러분들이 인프런에서 학습을 하실 때 사용하는 플레이어 앱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운영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의 레거시 코드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 중에 겪었던 8가지 문제 그리고 그걸 해결한 8가지 키워드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인프랩 프론트엔드 파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결정을 하는구나 정도의 내용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 대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인프콘에서 또 인프런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민망하긴 한데, 인프런은 현재 온라인 교육과 활발한 커뮤니티 그리고 더 나아가 렐릿이라고 하는 채용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라이프타임 커리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로드맵, 멘토링, 커뮤니티, 수업 노트 등 다양한 서비스 등을 좀 더 편리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세션이라고 왔는데 갑자기 노드.js 익스프레스 뜨니까 되게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기존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정말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서비스가 이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노드.js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구현을 하였고, 그리고 각각의 라우트에서는 퍼그나 EJS와 같은 비슷한 성격의 HTML 템플릿 엔진을 거쳐서 HTML 서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빙된 HTML에 각각의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드해서 돔을 렌더링하는 과정 중에 이벤트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 4가지 파일이 필요했는데요. 우선 익스프레스에서 라우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라우트.js, 여기에는 이제 접속하는 URL 라우트 정보, 그리고 응답 형식 res.send, res.json 이런 형식으로 응답 형식을 결정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템플릿 엔진 코드인 템플릿 JS에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과정 중에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HTML 스트링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의 스타일을 입혀주는 스타일 CSS, 그리고 마지막에 렌더링 과정 중에 로드가 되어서 이제 add 이벤트 리스너 같이 돔에 이벤트를 붙여주는 이벤트 JS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4개 파일들은 각기 개발되어서 빌드 과정 중에 합쳐져서 유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을 했을 당시에는 되게 소규모 개발팀이었어요. 프론트엔드 1명, 그리고 백엔드 1분, 그리고 데브옵스 1분, 그리고 대표님 개발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훨씬 더 이전에 인프런이라는 서비스는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체 서비스로 구축을 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했었는데, 이때 노드.js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프론트엔드도 백엔드 어느 정도 손을 댔어야 됐고, 백엔드도 이제 프론트엔드 영역을 손을 댔어야 됐기 때문에 이 서버와 이제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지원하는 노드.js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 스택을 선정하게 된 거죠. 현재 작업자들이 가장 빠르고 안정성을 높여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커지고 개발자가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존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귀여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템플릿 JS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버튼에 스타일을 입혀주는 스타일 CSS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그냥 노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event.js라고 하는 파일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버튼이라는 클래스 명이라는 문자열만 가지고 이 분리된 세 개의 파일의 연결점을 찾기가 굉장히 모호했어요. 그래서 ID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이 정확한 코드의 사용처를 파악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능을 만들 때 코드를 제거하거나 뭐 수정하기보다는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발했었고 사용하지 않은 코드가 점차 코드 베이스에 늘어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템플릿 JS라고 하는 파일을 서버가 이제 ORM을 기반으로 가져온 데이터에도 사용을 하고 서버 사이드에서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API 호출 후에도 사용을 하는 구조여가지고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용처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복잡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채용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었고 이제 특정 기술 스택이 주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더라도 이분이 이 레거시 코드 환경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구현하는데 시간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이 빌드를 하는데 21분이 걸리는 상황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페이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기능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계속해서 빌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뭐 앞서 인프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렐릿이라는 채용 서비스를 신규로 만들면서 팀적으로 이제 신규 스택에 대한 프로젝트 경험치를 쌓았고 이거를 이제 인프런이라는 서비스에 적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리액트 기반으로 기존 페이지를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고 SEO가 필요하지 않은 페이지는 이제 비트 기반으로 SPA를 사용하기로 했고 SEO가 필요한 페이지는 Next.js 기반의 SSR을 하기로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정했으니까 어떤 페이지를 먼저 할지 결정을 해야 됐었는데요. 이 결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전자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일정이 사실 좀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QA해야 되는 범위도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이 결정이 되게 어려웠고 하지만 이 페이지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일단 수정 요청이나 아니면 개선 사항이 왔을 때 실질적인 마이그레이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자를 선택하면은 작업 시간은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작업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가치를 주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고민 끝에 해당 마이그레이션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했고 해당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중 이제 사용자의 페이지 요청이 가장 많은 페이지인 강의실을 우선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빌드업이 굉장히 길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소개해드리면서 겪었던 문제 그리고 해결 과정 순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페이지가 학습 페이지인 만큼 저희는 좀 마이그레이션 되게 신경을 썼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롤백 프로세스가 일단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이 강의실이라는 서비스를 누구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URL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용처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URL을 유지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앞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저희는 기능 플래그라고 하는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기능 플래그가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온오프 토글 스위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이제 온이 되어 있는 사용자한테는 신규 기능, 오프가 되어 있는 사용자에게는 구 기능을 이제 서빙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기능 플래그는 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저기 장표에 보시다시피 뭐 10% 유저한테만 먼저 이거를 서빙한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사용자에게 공개가 가능하고 저희가 운영 환경에서 QA를 진행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정 환경 아니면 특정 사용자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운영 환경에서 QA 담당자분들만 이제 신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제 동적으로
신규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했습니다. 정말 마이그레이션에 적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 기능 플래그의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일단 온, 오프 코드를 두 개를 관리해야 됐었고, 왜냐면은 온 했을 때 로직과 오프 했을 때 로직이 계속 공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배포가 된 이후에 이 절차가 하나 느는 거죠. 이 기능 플래그를 정리해줘야 되는, 기존에 오프 로직으로 돌고 있던 로직들을 제거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보다는 저희는 안정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단점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로 빌드된 결과물을 S3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학습 페이지 라우트 코드에서 기능 플래그가 쿠키 기반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ATP 요청 쿠키의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기능 플래그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요청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능 플래그가 켜져 있을 때는 이제 신규 페이지에 그 빌드된 HTML 파일을 서버에서 요청을 해서 그거를 그냥 전달해주는 방식, 그리고 오프가 되어 있을 때는 이제 기존 로직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트로 빌드했을 때 결과물이고, 저 중에 index.html을 사용했습니다. 간단하게 수도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 렉처라는 URL로 들어왔을 때 기존 로직을 서빙하는 로직에 쿠키 기반으로 이게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에 대한 변수를 할당을 하고, 기능 플래그로 기존 기능과 신규 기능을 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켜져 있다면은 HTML 스트링 자체를 서버에서 가져와서 그거를 샌드해주는 방식을 사용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기능 플래그를 켜가지고 운영 환경에서 QA도 가능해지고, 미리 코드를 다 병합해서 배포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그냥 동적으로 온만 함으로써 이게 릴리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배포를 하는 과정 중에 되게 문제가 많아서 그걸 다시 롤백 쳐야 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플래그를 통해서 배포 안정성을 굉장히 높였었는데요. 하지만 학습 페이지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인프런과는 되게 다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프런의 레이아웃, 그 헤더 푸터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또한 준비를 해야 됐었습니다. 인프런이 다크 모드를 지원해서 눈이 살짝 부실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인프런 서비스를 캡처해 왔습니다. 이 중에 이제 위아래에 있는 헤더 푸터라고 하는 공용 컴포넌트는 이 로그인하는 로직도 있고, 뭐 복잡한 유저별로 분기치는 로직도 있고, 유저별로 뭐 어떤 건 비활성화되고 어떤 건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팀에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 헤더 푸터와 감싸져 있는 이 알맹이 영역을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 푸터를 전부 다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가져가기에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 레거시 레이아웃으로 개발을 할지, 아니면은 이걸 전부 다 리액트 컴포넌트로 바꾸고 헤더 푸터를 이 작업 시간을 이제 무한정으로 늘릴지 고민을 하다가 당연하게도 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존의 HTML 스트링을 가져오는 방식과 다르게 이거는 기존 레이아웃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좀 방식이 달랐습니다. 일단 조건은 기존 레거시 레이아웃 유지하기, 그리고 배포 이후 롤백, URL 유지. 뭐 2번, 3번은 뭐 기능 플래그를 통해서 해결하면 됐었고, 이제 1번 문제만 해결하면 됐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가상돔을 레거시 레이아웃 안에 넣고 루트를, 그리고 그 빌드된 JS 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스크립트 파일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를 하게 되면은 JS 파일에 이제 해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해시를 알아오는 쉘 스크립트를 GPT가 짜서 S3에 함께 업로드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되는 파일은 이제 이렇게 비트로 빌드된 이 파일과, 그리고 이제 GPT가 만들어준 버전.js이라는 거 하는 이 인덱스의 그 빌드된 JS의 해시 값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 이름, 이렇게 같이 S3에 올라가는 거죠.
기존 과정과 동일하게 이제 라우터 코드에서 쿠키 기반으로 기능 플래그를 통해서 요청을 분기했고, 이번에는 기존과 다르게 기존 레거시 레이아웃 그리고 그 안에 리액트 루트 그리고 빌드된 JS 파일을 로드하는 스크립트 태그, 이런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오프됐을 땐 당연히 기존 로직이 돌아가게 했고요. 아까 강의실에서 사용했던 코드입니다. 여기 HTTP 겟에 HTML CDN 주소가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JSON 파일을 로드하는 거죠. 그 JS 해시를 담고 있는 JSON 파일을 로드해서 이 보내는 영역에 레거시 레이아웃을 포함하고, 이 레거시 레이아웃 안에 리액트 루트와 가상 도움이 바인딩 리액트 루트와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저한테 서빙되고 나서 이 JS가 로드되면서 해당 가상 돔에다가 이 JS 그 리액트로 개발된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기존 레거시 레이아웃을 사용함으로써 작업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이 과정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총 2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스타일 침범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이 레거시 레이아웃 안에 리액트 컴포넌트를 넣다 보니까 레거시 레이아웃에 설정되어 있는 스타일들이 이 리액트 컴포넌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 파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A 태그에 호버를 했을 때 컬러를 주는 그런 전역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레거시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 스타일 코드는 결국 리액트로 그려진 컴포넌트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괜찮긴 한데 이런 케이스 말고도 이제 레거시 레이아웃 헤더부터에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이 리액트 컴포넌트에 점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했었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필살 임포턴트를 쓰는 거죠. 리액트 컴포넌트의 이제 스타일에 이제 발견하는 족족 임포턴트를 붙이는 방식을 써보자. 이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신박했는데 SASS에 이제 meta.load CSS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선택자 하위에 특정 스타일 시트를 불러올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리액트 컴포넌트가 아니라면 이 스타일을 불러와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불러진 그 SCSS 파일에서 사용하는 그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역적에 있는 변수를 못 끌어다 오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쉽지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섀도우 돔이라는 키워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섀도우 돔을 선택을 했습니다. 벌써 이 3번째 키워드까지 나왔는데요. 이번 키워드는 섀도우 돔입니다. 섀도우 돔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웹 컴포넌트에 캡처를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페이지에 특정 돔을 캡슐화하여 마크업, 스타일 등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리액트 컴포넌트에 섀도우 돔을 적용함으로써 이 외부에 있는 스타일이 리액트 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거죠. 섀도우 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섀도우 트리가 들어가야 될 호스트, 그리고 섀도우 트리라고 하는 이제 섀도우 돔 내부의 돔 트리, 그리고 섀도우 트리의 루트 노드, 그리고 섀도우 바운더리라고 하는 섀도우 돔이 끝나고 통상적으로 돔이 시작되는 장소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섀도우 돔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했는데요. 섀도우 호스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섀도우 호스트에 섀도우 루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어태치 섀도우라는 메서드를 제공했었고요. 되게 간단하게 섀도우 돔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리액트 환경에서 섀도우 돔을 제공하는 리액트 섀도우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해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그냥 이 섀도우 돔이라는 키워드에 대해만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더라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리액트 섀도우를 통해서 섀도우 루트를 지정을 했고 저희는 이모션이라고 하는 CSS in JS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모션 캐시에
루트를 섀도우 루트 안으로 가둘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션 캐시를 섀도우 루트 안으로 가져왔고, 저희는 또 디자인 시스템을 만타인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만타인 컴포넌트에서 제공해주는 모달,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포탈 기능을, 리액트 포탈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포탈의 루트를 섀도우 루트로 지정해주는 작업 또한 필요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인프라 테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결해야 될 두 번째 문제는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이 GPT가 작성한 쉘 스크립트가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JS 파일을 로드할 수 있게 제이슨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이게 빌드 과정 중에 깨지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빌드 과정 중에 계속 불필요한 이제 쉘 스크립트가 계속 실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 또한 되게 좀 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트의 매니페스트 옵션이라는 키워드를 알게 되었고 이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단 뭐 매니페스트가 뭔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위키에서 가져왔는데 논리 정연한 단위의 파일들의 그룹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입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단순하게 이제 비트로 빌드된 그 결과물을 담고 있는 제이슨인데 이 제이슨 안에는 이 빌드된 파일들의 이름, 뭐 의존성 관계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제이슨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빌드 과정 중에 실행되어서 단순히 그 빌드 루트에 이 파일을 추가해 줍니다. 매니페스트 제이슨이란 파일을 추가해 줍니다. 이걸 어떻게 설정하냐? 저희 비트로 프로젝트 시작하면은 비트 컨피그라는 옵션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매니페스트 true를 주게 되면은 빌드된 그 파일들의 어떤 의존성이나 이름들을 쭉 알려줍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걸 단순하게 이 기존의 스크립트를 로드하는 데에서 저 제이슨 파일을 땡겨오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코드에서 여기 부분이 바뀐 거죠. 버전.json에서 가져오던 메타데이터를 이제 뭐 비트의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매니페스트 옵션을 통해서 이제 버전 JSON을 매니페스트 JSON으로 그냥 대체하는 것만으로 이 불필요한 쉘 스크립트 실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섀도우 돔을 통해서 스타일 이슈를 해결했고 이 비트의 매니페스트 옵션을 통해서 불필요한 작업을 계산을 했죠. 뭐 이 발표의 흐름을 이제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하지만 이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기 이제 강의 리스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강의 리스트는 이제 강의 카드, 강의 정보를 나타내는 강의 카드, 그리고 상단 헤더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강의 카드와 상단 헤더를 살짝 줌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카드에서 발생한 어떤 수완바구니 담기라는 액션이 이 상단에 있는 헤더의 숫자를 변경해야 되는 기획이 들어온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리액트 컴포넌트에 발생한 이벤트가 레거시 레이아웃의 헤더에 있는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네. 이런 레거시 컴포넌트와 이제 신규 리액트 간의 상태 및 이벤트 공유가 필요했었고 이 섀도우 돔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잘 안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 돔을 사용하기 위해선 아까 설명드렸던 섀도우 루트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내려주는 HTML 스트링에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장표를 준비하다 찾게 됐는데 이 최근에는 디클레러티브 섀도우 돔이라는 기술이 있어서 서버 사이드에서도 섀도우 돔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하는 마케팅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또 섀도우 돔에서 동작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했던 섀도우 돔을 이제 보내줘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선택지였던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로 하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리액트 컴포넌트로 만드는 작업은 그냥 그 팀 내에서 사용하는 공용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일단 명명했죠. 이 헤더와 푸터를 앱쉘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리고 기존 기능을 파악해서 리액트 컴포넌트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공용 라이브러리 모듈로 이걸 빼게 됩니다. 저희는 인프런의 FE 쉐어드라는 그런 패키지로 뺐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져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의 신규 리액트 패키지에 있던 섀도우 돔 로직을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 레거시 라우트에서 아까 전에 샌드 해줬던 레거시 헤더 푸터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 방식이 어떻게 변경됐냐? 이 앱쉘을 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어떤 추가 요청 사항이 들어왔을 때 이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앱쉘 패키지를 뭐 셈버라는 어떤 규약에 의해서 패키지 버전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이 앱쉘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페이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패키지에서 신규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운영 배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각각의 페이지에서 이제 변경된 헤더 푸터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통해서 이 기존의 헤더 푸터에도 되게 기능 요청 사항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들을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환경도 기반됐었고,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에서 공통적인 로직들을 계속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 라이브러리로 분리함으로써 이제 유지 보수성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마 공용 라이브러리를 아마 다루는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인풋콘 기간 동안 PM께서 헤더에 인풋콘 메뉴를 추가해 주세요 라는 요청 사항이 들어왔을 때 저는 또 열심히 작업을 하죠. 그래서 작업하고 이 앱쉘 배포를 하고 버전업을 해서 배포를 하고 이제 각각의 페이지 담당자분들한테 이거 패키지 버전 업데이트 해서 운영 배포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1번 개발자 완료, 2번 개발자 완료, 3번 개발자 완료. 이렇게 이제 지금 특정 셀이 운영 배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뭐 QA를 진행 중이다. 뭐 그런 식의 어떤 현재 운영 배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PM분한테 일부 페이지에서는 이 앱쉘 메뉴가 살짝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할수록 이 앱쉘 패키지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페이지들이 늘어났고, 이 앱쉘 패키지의 버전업을 적용해야 되는 패키지들이 많아지고, 그거를 다 업데이트해서 운영 배포를 하기에는 너무 이게 귀찮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는 이 공용 컴포넌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계속 이 헤더 푸터의 이 변경 사항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하다가 이 공용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일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앱쉘 라이브러리에 모듈 페더레이션을 적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모듈 페더레이션이란 독립적으로 빌드된 JS 모듈을 런타임에 동적으로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아마 컨퍼런스를 되게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매해 이제 뭐 할 때마다 이게 언급되는 키워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앱쉘에 적용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간단한 키워드 2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 개 이상의 익스포즈드 모듈을 가지고 있는 모듈 페더레이션의 플러그인 단위입니다. 저희 앱에 따지면은 이제 아까 전에 헤더부터 그 앱쉘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도 있겠죠. 그 개념은 컨테이너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호스트 앱이라고도 불리는데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임포트하고 있는 모듈 페더레이션의 플러그인 단위라고 하고, 이거는 저희는 이 앱쉘을 사용하는 패키지를 명명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페이지 전체가 컨테이너 레퍼런스고, 이 헤더 푸터를 컨테이너처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빌드된 앱쉘 패키지를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런타임에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달라졌지? 하면은 데브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앱쉘에 뭐 인포콘 추가, 메뉴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딱 들어왔을 때 열심히 작업을 하고 버전 업데이트하고 빌드, 배포하면은 끝. 이렇게 단순하게 되게 일이 바뀐 거죠. 이렇게 별도의 앱쉘 패키지 버전 업데이트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페이지에서 이 앱쉘 컴포넌트가 적용되다 보니 굉장히 일이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모듈 페더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비효율적인 작업들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사실 모듈 페더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서 사실 그 프론트엔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많이 해결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이 프론트엔드라고 하면은 단순히 페이지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서빙되는 것까지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레거시 과정 중에 발생했던 인프라적인 문제도 살짝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코드를 확인했다시피 이 기존 레거시 라우트를 통해서 계속 페이지를 서빙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거시 프로젝트 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데도 이제 레거시 프로젝트에 대한 트래픽이나 부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레거시 라우트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신규 프로젝트로 이 트래픽을 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는 우연하게도 이 꼼수를 쓰게 됩니다. 이 AWS 클라우드 프론트의 비헤이버라는 키워드인데요. 아마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CDN이라고 해가지고 뭐 캐시를 설정을 통해서 앱을 가속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기능을 가진 서비스인데 그 중에 이제 AWS 클라우드 프론트 비헤이버가 뭐냐면 단순하게 URL 요청자의 패스, 뭐 메서드, 뭐 쿼리 문자열 등을 기반으로 이 특정 오리진에 라우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코스 렉처로 시작하는 요청은 리액트로 그리고 나머지 요청은 레거시 서버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설정 또한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그냥 이 비헤이버 메뉴에서 여기 버튼 클릭해가지고 패스 패턴이랑 어느 오리진에 할당될 건지를 설정하게 되면은 기존 레거시에서 어떤 그런 분기 없이 신규 페이지를 서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 비헤이버 설정을 통해서 기존 익스프레스 서버가 아닌 CF를 통해 트래픽을 분배할 수 있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되게 꼼수였는데요. 설정이 너무 쉽다 보니 지금 제가 눈이 안 보이는데 31개거든요. 이 비헤이버 설정이 31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청이 어디서 가져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한 비헤이버 세팅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배포를 할 때 기능 플래그를 되게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능 플래그가 쿠키 기반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 비헤이버 옵션은 이제 쿠키 기반으로 하는 어떤 분기는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은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 안정적인 배포가 끝이 나고 기능 플래그를 걷어낸 시점에서 레거시 라우터로 가는 요청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원래 패턴 매칭 최대 개수가 25개인데 요청하면 살짝 늘려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꼼수는 이제 그만하자. 이 기능 플래그를 유지하면서 트래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다가 뭐 리버스 프록시 서버를 구성하게 됩니다. 뭐 리버스 프록시 서버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내부 서버에 전달하고 서버의 응답을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달하는 서버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사용 방법에 따라서 그 서버의 부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특정 오리진에 서빙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라우드 프론트 비헤이버가 하는 그 패스 기반으로 라우팅하던 그 기능을 이 리버스 프록시로 옮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쿠키 기반 기능 플래그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거는 이렇고요. 여기 중간에 고로 만들어진 트래픽이라고 하는 리버스 프록시 서버를 두어가지고 이 요청 분기를 이 리버스 프록시 서버가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그냥 기존 레거시 라우트에서 하는 거 앞으로 땡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기존 레거시 서버는 이 분기뿐만 아니라 기존의 비즈니스 로직 또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리버스 프록시 서버는 이제 단순하게 이 기능 플래그 동작과 이 패스 기반으로 라우팅 해주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성능이 좋았고 이게 죽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네. 오늘 되게 8가지 키워드가 후루룩 지나갔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능 플래그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안정적인 배포 방식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청 사항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레거시와 신규 패키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발생했던 이슈를 섀도우 돔 아니면 비트의 매니페스트 옵션을 통해 해결했었고요. 그리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이런 헤더푸터 라이브러리 공용 라이브러리로 빼기 시작했고, 팀 내 병목을 줄이기 위해서 모듈 페더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프라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의 비헤이버 옵션, 그리고 리버스 프록시 서버 등으로 이제 기존의 레거시의 부하를 줄이는 것도 채택했었습니다. 이게 그 뭐지? 열심히 개발하다 보니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도 많았는데요. 네. 앞에 이 개선에 따라서 이제 향후 개선점은 뭐 페포 및 롤백 프로세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LCP, SEO, 그리고 넥스트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서버 모니터링 또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어서 되게 든든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게 2021년도부터 리액트를 도입을 하게 돼가지고 이 고민하고 해결하기에 대한 모든 과정을 이 4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녹여내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발표를 하는 이 순간 아니면 이 직후에도 이 결정 또한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현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때로는 이제 너무 많은 문제 그리고 요청사항 등으로 이제 되게 힘들 때도 많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거 해결했다, 짜릿하다, 이런 즐거움도 얻게 되었고요.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아마 다들 기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런 개발자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이 프론트엔드 파트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삽질하는 동안 과연 디자인 파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일하는 디자인 파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세션 다음에 102호, 이 102호에서 4시에 작은 조직을 위한 효과적인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